주십시오. 부산고검장님, 네. 계엄 당시에 위헌 위법한 계엄인지 판단을 못하셨다고요? 그 당시의 즉각적인 입장은 좀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입장이었다는 판단을 말씀을, 못했다고요? 드리는 거고요. 예. 당시에 판단을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사 몇 년 하셨어요? 25년째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전고검 차장님, 네. 좀 묻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2023년 7월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4명의 국민이 사망했고요. 16명이 상해 입은 사건입니다. 그 청주시장을 비롯해서 그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올해 1월 13일 청주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김영한 도지사에게 했습니다. 이 오송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를 인정한 첫 기소 사례인데요. 김영한에 대해서는 청주지검이 올해 1월에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고검의 항고 사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고 제기를 했나요? 대전고검에서 직제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사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 중입니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2월에 항고했죠? 네네. 그 김영환이 누군지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 사람은 친윤 중에 찐윤이고요.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건희에 대한 비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한 도지사가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의 리스크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김영환에 대해서는 오송 참사 사건에서 2024년 작년 12월 3일 내란 직후에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 전에 서둘러서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김영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보면 화면이 안 올라가나요? 화면, 불기소 결정을 보시면,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실질적 지배, 운영은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과실도 인정을 했어요. 과실이 어떤 게 있냐면, 자동 진입 차단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집중호우가 예고됨에도 비상근무를 하지 않았고, 공직자들이, 지하차도 사전 통제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하차도 사전 통제하지 않은 거. 그리고 충북도가 균형 건설국 도로과 직원들이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주의 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한 도지사의 변명만 받아들여가지고 무혐의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 무혐의 결정문 끝에 보시면 각 임무 담당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했다면 그랬다면 매뉴얼만 있으면은 도지사가 그 매뉴얼대로 공직자들이 하면 되는 거지 도지사가 뭐 그것에 대해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시에 안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그러면 도지사가 매뉴얼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그 후에 무슨 참사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결과적으로는 결정문이 그런 취지의 결정문이에요. 그럼 도지사가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화면 올려주세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때 9월 10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께서 그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이 사건 24건의 도지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노만석 차장이 항고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까? 딱히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그 노만석 차장은 전달한다고 해놓고 전달도 안 했네요. 근데 이 사건은 차장님 제가 보기에는 다음 거 올려주세요. 이 사건, 이게 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 도지사가 예방 의무를 안 한 것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불기소 결정문이 저렇게 나오는 건데 미호천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차도의 침수 당시를 포커스를 맞추시면 직무유기가 저는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도지사가 왜 이 지휘를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직무유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한 지사는 이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는 전날 그 폭우가 막 쏟아지는 저 와중에 전날에 저 때도 이미 재난 3단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기업인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송 참사 그 시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SNS를 하고 있었어요. 딴 걸로. 그리고 참사 시점에 그다음에 참사 당시에는 또 짜글이라는 맛집을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6시 40분에 집중호우 대책회의 하던 당시에 이미 이제
이제 그때 미호천이 범람하고 막 사고가 막 직전에 그때 지하차도 차단 지시만 해도 됐던 사안이었거든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충북도지사가. 그 당시에 회의를 할 당시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직무유기가 인정이 되신다. 그래서 항고팀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무유기로 이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김영환 도지사가 이 회의 당시에 그런 조치 자체를 하지 않고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자기가 뭐 했냐 하면 점검한다 그러면서 화면 올려주세요. 자기 땅이 있는 괴산댐 쪽으로 가가지고 뭘 점검한다고 괴산댐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참사 현장에는 5시간 후에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김영환 도지사는 전반적으로 전날부터 저때까지 전체적으로 직무유기의 범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하지 않고 도로 차단 지시를 하지 않은 이 부분이 저는 인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국민이 희생됐는데 국정 홍보를 위해서 저딴 사진이나 찍고 홍보물을 올렸어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찐윤이라는 김영환 도지사가 오송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당시에 행했던 그 직무유기가 저는 저하고 맞닿아 있다. 그래서 저는 대전고검에서 이 사건을 항고 사건을 직직이 해가지고 수사를 하셔가지고 김영환에 대해서는 기소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쟁점을 포함해서 지금 사건 전반을 면밀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신중히 면밀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님 어디 계시죠?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전주지검이 2025년 4월 24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가법 뇌물 혐의로 기소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저 부임한 이후에 살펴봤습니다. 지금 공판 진행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공판 진행 상황도 챙기고 계시고요? 지금 사실은 중앙지검에서 공판을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자,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 요지가 뭐죠? 그 뇌물 공여자 이상직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딸 급여. 딸 부부 태국 생활을 지원했다는 명목입니다. 부정한 청탁도 들어있던가요? 뇌물인데. 부정한 청탁은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애초에 이 사건이 제3자 뇌물 취득으로 수사가 됐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보통 수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뭐 특별수사라고도 하고 반부패수사라고도 하는데 통상은 기본적으로 뇌물이 되냐 이렇게 수사하면서 따져 들어가다가 그죠? 그게 기본이고 안 되면은 이게 제3자 뇌물이 되는지 이렇게 보통 검토의 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처음에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제3자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뇌물로 돌아선 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경제적 공동체 이런 개념이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뭐 저희 와서 부임한 이후에 굉장히 이례적이죠? 수사하는 방향이. 제가 말씀드릴 지금 아니, 상황에서 그거는 이 사건 말고 일반적인 수사의 방향을 묻는 겁니다. 수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일반적인 상황이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받았다는 대로 수사해 가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도 약간 뭐 입증하기 어렵고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익이 맞는지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인가요? 그 양반이 뭔가 이렇게 딸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 대가로 뭐를 받기로 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뇌물 직무 관련성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수사에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뭘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익을 뭘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아니 딸하고 사위한테 이렇게 생활비 줘야 될 어떤 의무를 면한다 그럴까? 딸하고 사위가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받으니 이제 부모로서 용돈 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제가 재판 중인 사항이어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건 하나만 묻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개입했다거나 알았다거나 하는 어떤 입증된 증거가 있습니까?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어서 이 사건은 보십시오. 2021년 12월에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2021년 12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물론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서 소속돼 있던 광모 의원이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정치적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하고 해서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그것이 수사가 전혀 진 적이 없다가 윤석열 정권이 2022년에 들어선 후에도 계속 수사가 진 척이 없었어요. 그러다 2023년 9월에 이창수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주지검에 부임하자마자 갑자기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결국 수사하고 기소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경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국정감사? 이따가 다시 물어볼까요? 준비되실 때까지?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가 백지화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잼버리 파행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에 결국 검찰이 전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수사해서 망신주기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파다했던 사건입니다. 그거는 그런 언론 보도는 알고 계신가요? 네, 뭐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일단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사의 주안 내용은 뭐 수사 재판 중이니까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검찰이 전 정권에서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정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이용된 것 아니냐고 오해를 생각하는 게 저는 오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모 검사장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딸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 사실이 변호인 도착하기 전에 언론에 실시간 중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망신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비판이 가져졌던 게 뭐냐면 그렇게 수사에는 관심이 없고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 사위의 칠수논문 운영을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 감싸려다 큰일 난다 아들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 같은 것을 하고 이런 수사 행태가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뭐 수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래서 검찰은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문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서면 진술서를 작성 중에 있었거든요. 그걸 기다리지도 않고 기소를 해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오늘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신 검찰 관계자분들 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데 참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78년 동안 역사를 가진 검찰이 이제 해체하는 정보조직법이 통과돼서
아마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범죄 척결 그리고 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범죄자 중에 현직 대통령이 있는 바람에 지금 검찰이 해체 위기에 빠졌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년 동안이라도 본연의 역할 성실히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게 저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배제 그리고 직접 수사권 박탈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22년 7월부터 이 정부 합동수사단을 운영을 해서 최근에 대구지검에서도 캄보디아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수사해서 7명을 구속 기소를 했고요. 또 서울 동부지검에서도 최근에 정부 합수단에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이런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8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진작에 수사 지휘권과 온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최근의 이런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것이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고검장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이후에 일선에서 경찰의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그 사건의 피해자, 고소 고발인, 또 변호인들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요. 정말 이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면서 이제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보안 수사권까지도 없애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봐도요. 지금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매년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는 건수가 연간 한 14,000건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송치된 사건 수가 2021년 25,000건, 22년 35,000건, 2023년 39,000건, 2024년에 47,000건 계속 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송치된 사건 중에서 결국 기소된 사건이 2021년 528건 이렇게 있다가 지금 2022년에 944건, 2023년에 1,054건, 그리고 작년에 1,086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서 이 고소고발 사건 그냥 각하 처리, 이송 처리, 무혐의 처리 그렇게 해버리고 사건을 그냥 떼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의 신청 통해서 검찰에 넘어와가지고 기소하는 사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연간 약 9만 건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해왔던 통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기소만 해라. 이것은 정말 어폐가 있는 말이죠. 기소를 하려면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요. 범죄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진범이 누군지 경찰에서 송치한 것과 다른 결론이 확인되면 사실 수사에서 진정한 범죄자가 누구인지 가리고 억울한 범죄자가 누구인지 빼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검장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기소권뿐만 아니고 당연히 경찰의 어떤 부실 수사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경찰에서도 예기치 못한 어떤 결론에 대해서 보안 수사 요구와 보안 수사는 필수적일 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는 열흘 정도 구속 기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속해가지고 현장 검증 같은 것 거치고 하면은 한 열흘 정도 시간 금방 가죠. 그런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기에 다른 진범, 공범이 또 있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은 기소를 한 다음에 양형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 구속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내려보낼 경우에 경찰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구속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검찰에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 해체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제로 실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간과한 채 일단 1년 뒤에 하고 보자. 이렇게 지금 국회가 무책임한 상태가 됐습니다. 저도 정말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악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 고검장님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경찰에서의 불송치 사건이 상당히 부실하게 처리가 돼서 뭐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저도 뭐 듣고 있는 바가 있고요. 또 기소를 담당하게 된 검사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또 사건 처리의 완결성도 높이고 또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검사의 그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기속력이 없는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내 그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이러한 그 논의들이 그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는 또 그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유지가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또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가능한 방향으로 이 제도 개선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검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예, 전주 출신 이성윤입니다. 검사장님. 네. 검찰이 해체가 돼서 이번 국정감사가 검찰청으로서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걸 묻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검찰권의 오남용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 검찰권을 남용한 사건 대표적인 건 하나만 들어보세요. 제가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그러는데 검찰 해체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자업자득이에요. 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 김건희는 한없이 봐주고 면죄부 주고 반면에 반대편 정적은 쥐잡듯이 잡고 수백 번 압수해가고 그 결과에 온 거예요. 예? 지금까지 검찰이 여러분들 다 오실 때마다 뭐 국민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 몇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11월 3일 날 당황스러웠다고요? 초등학생도 딱 보면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고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걸 다 알고 일반 시민들도 텔레비전 보고 나와서 항의했잖아요. 해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십 년간 법을 공부한 사람이 모르겠다고요? 이러니까 검찰이 제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김건희에게 부여했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사건 수사했다고 그러지만 본인은 내용을 잘 모른다며요. 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자, 그러면 회사 사장이 자기 아들을 견습생으로 회사에 취업시키면 취업시켜 월급을 주면 배인죄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자,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진술서 한번 답변서 안 받고 기소한 것도 문제지만 수사 방법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수사 방법 점검해봤습니까? 뭐 제가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재판 중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사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검사장 아니에요? 검사장이 또 이런 짓을 하랍니까? 이게요, 그럼 전유지검 검사가 그 전 사이에 노보가 있는 목욕탕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전화 모두 19번을 줍니다. 그리고요, 정말 꼭 만나자고 손님을 가장해서 목욕탕 들어가고 또 안 만나면 대통령 사돈 감찰에다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해요. 이 70 노무원을 만나서 뭘 진술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왜 감찰?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해체되는 겁니다. 자, 압수수색은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출판사 대표직까지 하고 총 압수수색을 30곳을 넘게 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잘못했다가 준항고대에서 취소까지 됐지 않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그래요. 출국금지, 그걸 남용했는데, 김정순 여사의 이상 디자이너에 맞지 않습니까? 그 딸을 프랑스 국적인데 국내에 들어오자 핸드폰 비번을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출국 금지를 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네, 지금 뭐 출국 금지 모두 다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제해야죠. 출국 금지는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의 딸에 대해서 비번을 안 깐다고 프랑스 국적에 출국 금지 해놓고 그런 거예요. 겁박한 거예요. 이렇게 출국을 남용해도 되는 거예요? 검사장. 이거 보세요. 이거 되란 말이에요. 모르는 일입니까? 네, 지금 뭐 재판 중인 재판주의상 이거 뭔 상황 있어 이거? 이렇게 왜 수사를 잘못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알면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을 못해요? 당시 수사팀에서 뭐 필요성이 있어서 한 당시 수사팀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 점검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단독이란 명목으로 무려 35번이니까 45건이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 누구를 불러서 조사했는지 누구를 압수했는지 어떤 진술인지까지 다 나와. 이게 45건입니다. 이런 재판 수사를 해놓고 검찰이 온전하게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예요. 네? 검사장. 네. 이 수사팀 다시 점검하세요. 그래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징계를 반드시 대검 요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광주검사장, 광주고등검사장. 네. 검찰이 왜 해체되고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 책임은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본인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수원지검에 2차장 근무할 때 김학의 사건 수사했지 않습니까? 김학의 출금 사건. 지금도 김학의 출금이 불법입니까? 이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의 구역에서 당시 검사장 문홍성을 제끼고 1차장이 지휘해야 되는데 2차장이 지휘하고 그것도 고등검사장이 고검장이 지휘한 사건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당시 제가 차장으로 재직했는 이 사건이 잘 된 수사입니까? 당신 때문에 기소해가지고 자격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기소받아가지고 4년 2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기소해놓고 나무나 하면 승진하고 임세진 부장하고
광주고검사장 승진을 거듭해서 지금 광주고검장 가 있죠. 선배들한테 무슨 낯으로 여러분 절차를 지켜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 검찰 수사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고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울산시장 사건도 무혐의라도 책임 사람 없고 오히려 승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네,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사과하고 사퇴한다고 후배들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 사건, 잘못한 것 때문에 검찰에 부탁이 되겠다고 사과하시라고. 네, 사건 책임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 사건 평정 등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강 광주고검장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김학의 사건은 그 출국 금지가 불법이라는 사건은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증인이 기소한 사건이. 아까 말은 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수년간 고통을 받은 사건 관련자, 경제적 피해, 또 신용 훼손, 사회적 지위의 박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이 불가능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사건은 저희가 사건 혐의를 파악하고 게시한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자들의 대부분 다 현직 검사였기 때문에 당시 공수처법상으로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수사를 하다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는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한 열흘 만에 공수처에서 저희한테 다시 그 사건을 이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사건은 조사 대상자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서 법무부 장차관 국장, 대검 총장, 차장, 법무패 부장, 그 다음에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저희랑 같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수사팀으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당히-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을 얘기하느냐. 그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네. 향후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니 절차에 본인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 그 책임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책임에 대한 과오 유무나 정도에 대한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직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직을 걸겠다 그 소리 잘 하던데요. 직을 안 거십니까? 직에 연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감장은 엄중한 자리고요.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농담하십니까 지금?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전주지검장 좀 앞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송강 고검장님. 네, 예, 정말 작년 이맘때 법무부에 계시면서 국감을 치르셨죠. 네 맞습니다. 예, 1년 만에 정말 기가 막힌 이런 현실에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많이 착잡합니다.
복잡하시죠? 네. 자, 이게 당시 어땠습니까? 그 당시 유력한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 5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범죄 피의자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고 또 재판을 받던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화됐죠. 그와 관련해서 선거 막판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유죄 취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다시 최종 재판이 이루어질까봐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국회에서는 대법원을 갖다가 이 자리에 불러서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심지어 우리 대법원까지 찾아가서 예정이 없던 현장 국감을 하면서 법정을 우리 여기 동료 의원님들이 정말 관광하신 건지 짓밟은 건지 그걸 돌아보는 것이 어제 이슈가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는 또 지방 법관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갖고 지금 다 또 지방의 법관들 무슨 뭐 개인적인 비리 이걸 여기서 일일이 무슨 뭐 수사부처럼 감찰부처럼 여기서 따져보겠다고 동행명령 신청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지금 5사건에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되더니 지금 사법개혁을해서 유죄 판결 최종심 나올 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지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